지하실에 갇힌 지 이틀째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호야, 제발 문 열어줘. 나 정말 죽겠어. 하지만 밖에서 들려온 건 믿기 힘든 대답이었어요. 어머님,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바로 끝나는 일이에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키워낸 사위가 자신을 돈 때문에 감금한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들린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계속 거부하시니까. 평생 믿고 의지했던 친아들까지 배신한 순간 할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과연 할머니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응원 꼭 부탁드려요. 경북 상주시 외곽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들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칠순을 앞둔 김순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습관처럼 몸이 움직였죠. 아이고, 이 늙은 몸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상추밭에 물을 주는 순자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순자와 남편 봉수가 신혼 때부터 살아온 터전이었어요. 처음엔 초가집이었지만 농사로 번 돈을 모아 기와집으로 개축했고 마당 한편에는 우물도 팠습니다. 뒤뜰에 감나무와 앞마당의 대추나무도 순자가 직접 심은 것들이었죠. 지금은 나무들이 하늘 높이 자라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 김봉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고 나니 이 넓은 집이 텅 빈 것만 같았어요. 특히 저녁 때가 되면 더욱 적적했습니다. 예전엔 봉수와 함께 마루에 앉아 동네 소식을 나누곤 했는데 이젠 혼자 텔레비전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보, 나 혼자 두고 어디 갔어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철수는 서울에서 중견기업에 다니며 가족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부인 미영과 함께 중학생 아들 하나,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걸어오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 시간이 짧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약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철수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딸 영희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정우와 함께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죠. 영희는 어머니를 자주 걱정했지만 시댁 눈치와 직장 일로 바빠서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영희의 전화는 철수보다 조금 더 따뜻했지만 역시 멀리 있는 자식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갑자기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나가보니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영, 그리고 사위 정우가 함께 와 있었어요. 어머, 다들 왜 갑자기? 순자는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차에서 내리더니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목소리에 어딘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같이 오다니 무슨 일이냐? 사위 정호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손님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국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상추와 깻잎을 씻어 내놓았죠. 아이고, 갑자기 와서 제대로 대접도 못하겠네. 순자는 분주히 움직이며 말했어요. 미영이 부엌에 들어와 도우려 했지만 서툴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앉아 있어라.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평소 같으면 시골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온 건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영이 철수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눈짓했어요. 철수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사교육비만 월에 200만 원 넘게 나가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다더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철수와 미영, 정우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 집과 텃밭 말인데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이 왜? 미영이 대신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겠지만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나라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너희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지으며 살아온 곳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저희도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정우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과 땅의 가치가 꽤 되거든요. 잘 정리하시면 서울에서 전세도 구하고 아이들 교육비에도 보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자는 젓가락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은 돈 이야기였구나 싶었어요. 철수가 어머니의 침묵을 보며 다급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욕심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느냐. 시간을 좀 달라. 그날 밤 아들 가족은 객방에서 잤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죠.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군 이 터전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새벽녘 순자는 마당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바라보던 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야 할까? 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제안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아들 철수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거였어요. 순자는 기뻐하며 전화기 너머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부장이 됐다고? 정말 대견하다. 철수의 목소리도 한껏 들떠 있었어요. 네, 어머니.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승진 소식을 듣고 며칠 뒤 아들 가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딸 영희와 사위 정호도 함께였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이 드물었기에 순자는 잔치라도 벌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다들 왔구나. 영희야, 너도 고생 많다. 영희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오빠 승진도 축하하러 왔어요.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나물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철수가 소주 한 병을 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한 잔 드시죠. 순자도 기분이 좋아 막걸리 한 잔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승진한 날인데 마셔야지. 분위기가 무르익자 미영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울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다. 급할 것 없잖느냐? 정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알아본 게 있어서요.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이 집과 땅 시세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순자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놀랐어요. 이게 얼마라고?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과 텃밭, 뒤쪽 논밭까지 합치면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순자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영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이 돈으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시고 나머지는 우리 아이들 교육비랑 생활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대학 보내는 데만 억 단위예요. 저희도 솔직히 벅차거든요. 순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정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서울 전세도 이제 보증금이 몇 억씩 해요. 이 집 정리하시면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게 안전하잖아요. 병원도 가까워서 건강 관리하기도 좋고요. 순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땅이 그렇게 비싸졌나? 사실 순자는 돈의 가치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기에 부동산 시세 같은 건 낯설었어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개발 계획이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이 팔적기인 것 같아요. 영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욕심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순자는 딸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우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님만 결정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정우는 계속 마셨어요. 요즘 아이 과외비만 월에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솔직히 빠듯해요. 철수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승진은 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애들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순자는 자식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때 정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언제 결정해 주실 거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영희가 남편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왜 그래? 정우는 술 기운에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이들 학원비는 매달 나가는데. 순자는 사위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던 정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미영이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어요. 어머니, 저희가 조급했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미 언컴포터블한 공기가 식탁을 감쌌습니다. 철수는 아내와 처남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순자는 젓가락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나도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 자겠다. 그날 밤 늦게 순자는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과 사위,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정호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어머니도 충격받으시겠지.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근데 정말 팔면 얼마나 나눠 가져야 하는 거죠? 정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10억이면 반반 나눠서 5억씩, 아니면 3등분해서.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돈을 나눠 가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반대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우가 술기운에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하지만 저 노인네만 없으면.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가 장애물이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키워낸 자식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는 그날 밤 들은 대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무거웠고 평소처럼 텃밭에 나가 물을 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가 정말 짐이 되는 건가? 상추를 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또 다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사위 정호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며칠 전 일 때문에 순자는 어색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호는 예전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정호야, 혼자 왔니? 영희는? 아, 영희는 직장에 있어요. 제가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정호는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복숭아 사왔어요. 순자는 고마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정호의 행동에 감동했을 텐데 지금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고맙다, 정호야. 들어가서 차라도 마시고 가거라. 차를 마시며 정호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며칠 전에 제가 술 먹고 실례했습니다. 죄송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술 먹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정호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혹시 집안에 지하실이 있는 거 아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지하실? 왜 갑자기 지하실을? 아, 그게 집을 정리하려면 구석구석 다 확인해야 하잖아요. 정호의 설명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집을 팔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지하실은 있긴 한데 오래 안 써서 물건만 쌓여 있어. 왜? 정호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요? 혹시 중요한 서류나 물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순자는 망설였어요. 지하실엔 남편의 유품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함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별거 없을 텐데. 어머님,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정호가 계속 고집했어요.
순자는 할 수 없이 지하실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길은 좁고 어두웠어요. 정우가 휴대폰 불빛을 켜며 앞서 걸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오래 안 들어오셨나 봐요. 습하네요. 지하실 안은 정말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 모서리엔 물이 스며든 흔적도 보였어요. 어머님, 여기 무슨 상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정우가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순자가 설명했어요. 아, 그건 너희 아버지 물건들이야. 세상 떠나시고 나서 정리 못하고 그냥 뒀어. 정우는 상자 하나를 열어보려 했어요. 한번 봐도 될까요? 아니야, 그건 건드리지 마라.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때 정우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어머님, 혹시 여기에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없어요? 유언장이나 재산 관련 서류 말이에요. 순자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왜 정우가 그런 걸 찾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건 없어. 은행에 다 맡겨뒀지. 사실 순자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정확히 뭐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정우가 지하실을 자세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요? 비 오면 위험할 것 같아요. 순자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어요. 정말 물이 스며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 어머님, 이런 상태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전문가한테 봐달라고 해야겠는데. 위로 올라오는 길에 정우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만약에 비 많이 오는 날엔 지하실에 절대 내려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알겠다. 그런데 넌 왜 갑자기 지하실에 관심이 많아? 아, 그냥 안전이 걱정돼서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정호의 대답이었지만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지하실을 보고 난 뒤 정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더 친절해졌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더 계산적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 차를 한 잔 더 마시며 정우가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런데 정말로 서울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여기가 내 고향이고 너희 아버지 추억이 서린 곳인데 쉽게 떠날 수가 없다. 정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어머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정우가 설득을 시작했어요. 특히 지하실 같은 데도 있고 집도 오래됐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순자는 정우의 말에서 묘한 협박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정우가 얼른 말을 바꿨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우가 평소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차를 마시고 난 뒤 정우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희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정우가 떠나고 난 뒤 순자는 지하실 문을 다시 확인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열쇠를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지하실을 보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정우가 마지막에 한 말도 이상했어요. 위험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마치 협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날씨 예보에서는 며칠 동안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빨래를 걷어들이며 문득 정우의 말이 생각났어요. 비 오는 날엔 지하실에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 그때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평소와 달리 오늘은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마당에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겼어요. 순자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남편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도 비 오는 날을 좋아했는데 봉수는 비 오는 날이면 늘 마루에 앉아 막걸리 한잔하며 빗소리를 듣곤 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나가보니 사위 정호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영희가 어머님 걱정된다고 해서 들렀어요. 정호의 얼굴엔 평소 볼 수 없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아이고, 이 비에 왜 왔어? 어서 들어와서 옷부터 갈아입어라. 정호는 순자가 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너무 굳어서 걱정됐어요. 혹시 집에 문제 생긴 곳은 없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까진 괜찮다. 그런데 넌 어떻게 이 비에 차 몰고 왔어? 아,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혹시 지난번에 본 지하실 상태가 어떤가요? 또 지하실 이야기였어요. 순자는 이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물이 더 새는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왜 자꾸 지하실을 신경 써? 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말로는 지하실 누수는 정말 위험하다고 해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순자가 물었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곰팡이도 생기고 심하면 집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어머님, 한 번만 같이 내려가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순자는 꺼림칙했지만 정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기는 척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은 젖어서 미끄러웠습니다. 정우가 먼저 내려가며 휴대폰 불빛을 켰어요. 어머님, 조심히 내려오세요. 순자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안은 더 습하고 어두웠어요. 며칠 전보다 물 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여기 물이 많이 샜네요. 정우가 구석을 가리켰어요. 정말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머님, 이 상자들도 젖을까봐 걱정이에요. 혹시 중요한 게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우는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어머님, 이 상자엔 뭐가 들어있어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서류들이나 오래된 사진들 있을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젖으면 안 되니까요. 정우가 상자를 열려고 하자 순자가 말렸어요. 정우야, 그건 나중에 내가 확인할게. 오늘은 비도 오고 어둡잖아. 순자의 말에 정우는 아쉬워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날엔 더 위험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깜짝 놀라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올라가시죠. 정우가 순자를 부축해서 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순자가 먼저 올라가고 있을 때 정우가 뒤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계단 중간에서 순자가 뒤돌아보니 정우가 지하실 문이 잠금 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뭐 하고 있어? 순자가 물었어요. 정우는 놀란 듯 손을 뗐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이 제대로 잠기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상했지만 순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로 올라와서 지하실 문을 닫으며 정우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 문 잠그는 법 좀 알려주세요. 순자는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알고 싶어? 아, 혹시 제가 나중에 와서 확인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순자는 잠금 장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돌리면 잠기고 반대로 돌리면 열려. 정우는 자세히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정우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로 서울 이사 문제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왜 갑자기 서두르는 거야? 아,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이 적기인 것 같은데. 정우의 말투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런 정우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정우야, 넌 왜 이리 급해? 어머님, 영희도 걱정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둥번개도 치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날씨엔 정말 위험해요. 특히 지하실 같은 곳은. 순자는 정우가 왜 자꾸 지하실과 위험을 연결해서 말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정우야, 너 오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어머님. 그냥 걱정돼서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순자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비에 어떻게 가겠어? 방 하나 내줄게.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행동과 말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특히 지하실에 대한 관심과 자꾸 위험하다고 강조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순자는 객방에 이불을 깔아주며 정우에게 말했어요. 편히 쉬어라. 수건도 여기 놔뒀으니까 필요하면 써. 정우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요. 하지만 정우의 눈빛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음들이 들려왔거든요. 발자국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정우가 화장실 가나? 순자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는 방향이 화장실 쪽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쯤 순자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지하실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손에는 열쇠를 들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뭐 하는 거야? 순자가 물으니 정우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어머님, 깜짝 놀랐네요. 이 시간에 지하실에서 뭐 하려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정우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물 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어머님 잠 깨실까봐 걱정돼서.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순자는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도 밤중에 혼자 내려가면 위험해. 내일 낮에 같이 보자. 순자가 말하자 정우는 아쉬워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물 새는 소리가 심해요.
실제로 지하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비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웅웅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찍 일어나 순자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이 비에 조심해서 가거라. 순자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우가 떠나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 혹시 지하실 확인하실 거면 혼자 가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야? 순자가 물었어요.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엔 정말 위험해요. 만약 내려가시게 되면 제가 다시 와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순자는 정우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제부터 계속 지하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우가 떠나고 오후가 되자 순자는 지하실이 걱정되어 혼자 내려가 보기로 했어요. 정우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었지만 자신의 집인데 언제까지 남의 허락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산을 쓰고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이 정말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지하실 안으로 들어서니 상황이 어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더 많이 고여 있었고 벽에서도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순자는 서둘러 상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상자들은 젖지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순자는 상자 하나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봉수의 유언장이었어요. 어머, 이게 여기 있었구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전 재산을 아내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유언장을 보며 순자는 놀랐어요. 남편이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동안 아이들이 당연히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모든 게 자신 명의였던 거예요. 여보, 왜 이런 걸 미리 말 안 해주셨어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벌써 돌아왔나? 순자는 유언장을 품에 안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지하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안 열려? 순자는 당황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문이 안 열려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위에서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제야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지하실에 계세요? 정우야, 문이 안 열려. 어서 열어줘. 순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우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안전을 위해서 잠시 나오시면 안 돼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어머님, 지하실이 너무 위험해서요.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정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우야, 농담하는 거지? 어서 문 열어줘. 하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 점점 멀어져 갔어요. 순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우야.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어요. 지하실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물 새는 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계속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정우야, 제발 문 열어줘.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위층은 조용했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순자는 그제야 정호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손에 쥔 유언장이 떨렸어요. 이 서류가 정우와 아이들이 노리는 바로 그것이었을 거예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남편도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차가운 지하실에 혼자 갇힌 채로 말이죠. 지하실에 갇힌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다가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유언장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지켜주려고 이걸 남겨둔 거죠? 봉수의 필체로 쓰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순자는 눈물을 훔쳤어요. 위층에서는 정우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계획대로 됐어. 어머님이 지하실에 계셔. 전화 너머에서는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야,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님, 지금 망설이면 기회를 놓쳐요. 어머님이 마음 바뀌시면 어떻게 해요? 철수는 불안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건 며칠 만이에요. 어머님이 서울 이사에 동의하시면 바로 모셔드릴게요. 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정호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순자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지만 지하는 차가웠고 젖은 옷 때문에 더욱 춥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감기 걸리겠네. 순자는 구석에 있는 헌 이불을 찾아 몸에 둘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추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물이 계속 새어들어와 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순자는 물을 피해 상자들 위로 올라가 앉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상자들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나왔어요.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농사 지을 때 찍은 사진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한 상자에서 봉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어요. 순자와 함께한 50년이 행복했다.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고맙지만 가끔 욕심이 과한 것 같아 걱정된다. 남편이 생전에 아이들의 욕심을 걱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순자가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순자 명의로 해뒀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순자의 노후가 더 걱정된다. 순자는 남편의 깊은 배려를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위층에서는 정우가 또 다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었어요. 정우 씨, 정말 어머님이 동의하실까요? 걱정 마세요, 형수님. 며칠 지나면 마음 바뀌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머님이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미영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지하실은 안전해요. 그냥 조금 불편하실 뿐이죠. 정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고집 세시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현실을 아실 거예요. 미영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미 계획에 동참한 이상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정우는 지하실 문 앞에 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식사 시간이에요. 결정하셨어요? 순자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우야, 제발 문 열어줘. 이제 알겠어. 서울로 갈게. 하지만 정우는 쉽게 믿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이야.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
순자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하지만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집 팔고 서울로 오시겠다고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순자는 어이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서류야? 어머님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려고요. 정우는 문틈으로 서류와 펜을 밀어 넣었어요. 여기 사인해 주시면 바로 나오실 수 있어요. 순자는 서류를 보니 집과 땅의 매매 동의서였어요. 이미 다 준비해 둔 거였죠. 이걸 미리 준비해 뒀다고? 정우야,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구나.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계속 거부하시니까. 정우의 변명이었어요. 순자는 펜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어디 있어. 당장 문 열어줘. 어머님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순자는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정말 영영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하실 안은 점점 더 추워졌고 물도 계속 새어 들어왔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순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평생을 키워낸 아이들과 사위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져 유언장을 적셨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유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보의 마지막 선물인데 유언장이 젖으면 증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는 옷 안쪽 깊숙이 유언장을 숨겼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결국엔 결정하셔야 해요. 순자는 정우의 목소리에서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 공손했던 사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지하실은 더욱 춥고 무서워졌습니다. 순자는 이불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어요.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이들을 너무 믿었던 걸까? 위층에서는 정우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지하실 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어머님도 현실을 아실 거야. 정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지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정우는 하루에 한 번씩 문 앞에 와서 물과 빵 한 조각을 문틈으로 밀어 넣어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생각 안 바뀌셨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정우야,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순자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어요. 이틀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 목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정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바로 끝나는 일이에요. 위층에서는 철수와 미영도 찾아와 있었습니다. 철수는 계속 불안해하며 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야,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미영이 철수를 말렸어요. 여보, 지금 포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다 무의미해져요. 어머님도 결국엔 이해하실 거예요. 정우가 철수를 설득했어요. 형님, 어머님은 생각보다 건강하세요. 며칠 더 있으시면 마음 바뀌실 거예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워낙 고집이 세시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현실을 아시는 것 같아요. 철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미 공범이 된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지하실에서 순자는 남편의 일기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내용을 더 발견했어요. 철수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아직 어리다. 영희 시집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부모 재산만 바라보는 것 같아 걱정이다. 남편이 생전에 이미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일기 내용도 충격적이었어요. 정우가 자꾸 집값에 대해 물어본다. 영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정우의 눈빛이 탐욕스럽다. 순자에게 미리 말해둬야겠다. 순자는 남편이 정우를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여보, 당신이 벌써 알고 계셨구나.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고 나서 아이들이 순자를 괴롭히면 지하실 큰 상자 안에 숨겨둔 비상금을 써라. 그리고 이웃 박씨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라. 박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순자는 눈을 크게 뜨며 큰 상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일 구석에 있는 큰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도 있었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다니. 순자는 감동과 함께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서는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한편 위층에서는 철수 가족과 정우가 순자가 가진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10억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미영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서울 집값 빼고 나면 한 7억 정도 남을 거예요. 그거 반반씩 나누면 되겠죠. 철수는 여전히 불편해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형님, 어머님은 생각보다 강하세요. 며칠만 더 참으시면 돼요. 정우는 오히려 철수를 다그쳤어요. 지금 포기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갑자기 지하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정우가 내려가 보니 순자가 쇠파이프로 지하실 작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서 나갈 거야. 도움을 요청할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일기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가 나를 지키려고 이런 준비를 다 해뒀는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면 안 되지. 순자는 쇠파이프로 창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유리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당황했어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이웃들이 들을 수도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위험한 건 너야.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쇠파이프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와 미영도 소음 때문에 내려왔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철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순자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철수야, 너도 이 일에 가담한 거야?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미워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요.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 재산이지.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 정우가 다시 협박했어요.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순자는 정우의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어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머님이 계속 저항하시면 저희도 더 강한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 순자가 품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너희들, 이게 뭔지 알아?
유언장을 보여주자 철수와 미영, 정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모든 재산이 내 명의라고 되어 있어. 정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건 소용없어요. 어차피 상속받으실 거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당당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야. 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가둬놓나? 순자는 유언장을 꼭 쥐고 말했어요.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너희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것도 생각해 봤어? 미영과 철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협조만 해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하실에 갇힌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로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쇠파이프를 들었어요. 창문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마침 그때 이웃집 박경수 할아버지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박경수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분명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어요. 박경수 할아버지는 순자네 집 담장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 순자 씨 계세요? 지하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할아버지, 저예요. 김순자예요. 도와주세요. 박경수는 깜짝 놀랐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지하에서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 지하실에 갇혀 계세요? 네. 사위가 저를 가뒀어요.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순자의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박경수 할아버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순자를 잘 알고 있었기에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순자 씨,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박경수는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우리 동네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 준비를 했어요. 한편 위층에서는 정호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정호가 창문을 열어보니 박경수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완전 망했다. 정호는 급하게 철수와 미영을 불렀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이웃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아요. 철수는 패닉에 빠졌어요. 뭐라고? 경찰이 온다고? 미영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정호는 서둘러 지하실로 향했어요. 일단 어머님을 나오시게 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경찰차 2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리자 박경수 할아버지가 달려와 설명했어요. 저기 지하실에 순자 씨가 갇혀 계세요. 사위가 가뒀다고 해요.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급하게 지하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제지했어요. 거기 서세요. 손 보이게 들어올리세요. 경찰관의 엄중한 목소리였어요. 정호와 철수, 미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지하실 문을 열자 순자가 비틀거리며 올라왔어요. 아이고, 살았구나.
순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나요? 젊은 경찰관이 순자를 부축하며 물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품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이게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에요. 경찰관이 유언장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할머니를 감금한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사위 정우가 저를 속여서 지하실에 가두고 집을 팔라고 강요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같이 계획한 일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할 수 없었어요. 정우가 변명하려 했어요. 오해예요. 어머님이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하지만 박경수 할아버지가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순자 씨가 갇혀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차근차근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어요. 정우가 어떻게 자신을 속여서 지하실에 가뒀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재산을 노렸는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경찰관들은 정우를 체포하며 말했어요. 감금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수와 미영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었어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철수야, 내가 내 아들인 게 맞나? 어떻게 어미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미영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영아, 너도 엄마가 있을 텐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미영은 울음만 터뜨릴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위 정우는 구속되었습니다. 철수와 미영은 선처를 바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순자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고생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며칠 뒤 딸 영희가 울며불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우를 제대로 못 봤어요. 영희는 남편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순자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해. 이웃들도 순자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어요. 박경수 할아버지는 특히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다행히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는 박경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여보가 할아버지를 믿으라고 했는데 정말 맞았네요.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신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남편의 일기와 유언장, 그리고 비상금까지. 모든 게 순자를 지키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어요. 순자는 결심했어요. 집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이웃들과 함께 마을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식이니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건 없는 믿음은 주지 않기로 했어요. 몇 개월 뒤 철수와 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라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순자는 텃밭으로 나가 새로 심은 상추와 고추를 바라보았습니다. 비 온 뒤 더욱 싱싱하게 자란 채소들처럼 자신의 인생도 이 시련을 겪고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내 삶은 무너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해졌지.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순자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웃들은 순자를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박경수 할아버지는 매일 안부를 물어보러 왔고 다른 이웃 할머니들도 반찬을 나눠주며 순자를 돌봐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겠어. 순자는 이웃들의 정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느 날 순자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이 욕심이 과했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며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무도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노리지 않는 평온한 삶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며칠 뒤 딸 영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남편 정우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영희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우가 그런 사람인 줄. 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겉으로 알기 어려운 법이거든.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정우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집 파는 얘기 꺼낸 것도 죄송해요. 순자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는 내 인생 잘 살아라. 엄마,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야, 사람은 돈보다 중요한 거야. 내 딸 잘 키우고 정직하게 살면 돼. 순자의 조언이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엄마를 진짜로 모시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영희가 걱정하자 순자는 웃었어요. 무슨 위험? 이웃들이 다 지켜봐 주시는데 뭐가 위험해? 정말로 이웃들은 순자를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었어요. 박경수 할아버지는 매일 들러 안부를 물어봤고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텃밭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철수도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철수야, 사과는 고맙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말로만 하지 말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새기며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효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을이 되자 순자의 텃밭에는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추와 무, 고추와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 있었어요. 순자는 이웃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마음 편한 게 행복이야. 저녁이 되어 혼자 마루에 앉은 순자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진짜 편하네요. 당신이 지켜주신 덕분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살랑 불며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이제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이웃들의 따뜻함, 그리고 자신만의 삶의 가치 말이에요. 비록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손자, 손녀들도 가끔 찾아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순자는 아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랑과 믿음을 잊지 말거라.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른들의 잘못을 보며 많이 배웠거든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순자는 창문 너머로 하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깨끗한 눈처럼 자신의 마음도 정화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순자는 미소 지으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가난하지만 마음 부자가 된 삶이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